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저희는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공부하는 책 중에 탐욕경제라는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탐욕경제라는 책이 송님이라는 송빈이죠, 송빈. 이름도 참 어려워요. 송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오부작 화폐전쟁 그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부의 분야, 부 자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었는지, 그리고 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해부한 책인데요. 수홍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미국 역사하고 새 금융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뭐 지구촌 전역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그리고 금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또 화제를 낳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엄청난 스타입니다, 스타. 그리고 작년에는 뭐 중동 지역 패권 경제 구도를 가지고 또 관점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금융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경제학적으로 좀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금융학자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책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라는 그 어떤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때 요런 때 우리 가장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눈에 띈 그 키워드가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욕, 그렇죠. 서구가 이제 사실 흔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계속 재창출하는 뭐 이런 돈 장사에 대한 이런 모든 히스토리를 이 사람이 이제 약간의 뭐 픽션도 덧붙여서 쭉 이제 서술한 걸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일단은 뭐 읽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두꺼워요, 책은. 네. 책은 좀 두꺼워서 아마 도전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길게 갖고 도전하시면 좋겠는데, 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책에 대한 뭐 소개 내용을 좀 해보면 그 2012, 13년도에 이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연구한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또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인의 시각에서 또 서양의 금융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 또 이제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던가 이런 약간의 음모론도 가미된 픽션도 좀 섞여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요한 맥락으로는 뭐 채무로 화폐를 창조하고 화폐는 탐욕을 자극하고 탐욕은 재물을 증가시키고 채무는 내부 폭발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 긴축이 발생하며 곧이어 경제 쇠퇴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많이 펴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의 사이클을,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하면 탐욕을 만들고 나중에는 위기까지 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 나온 제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자산 가치 무한대 상승, 그리고 영구적인 경제 기간의 발상은 결국 시장의 현금 흐름을 발생할 자산을 모두 없애고 모두를 굶어 죽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2014년도 혹시 기억을 하세요? 그 당시에 그 국제 경제 환경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걱정했던 때였거든요. 그 당시 이 책이 나와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가 4월 12일 환급 대학살. 이게 4월 12일인데 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이걸 먼저 딱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 서구의 금융자본이 어떻게 이제 돈 장사를 하고 어떤 걸 이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내용 상당히 재밌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서구에는 몇몇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금을 거래하는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 금의 가격이 대폭락을 했는데, 현물 시장에서 오히려 금을 중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 좀 독특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이제 2013년 4월 같은 경우, 그 이전 201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망이 금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우세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당시 언론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신청을 함에 따라서 이제 금 매각을 했고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률 부진도 있었고 미국의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당시 언론들은 얘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딱 한 분기 전에는 금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니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모든 언론에서 금값이 대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논리 아닌 논리를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일종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큰 손들에서 움직이는 어떤 음모론 비슷하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자는 어쨌든 요거 황금 대학살이라고 표현한 폭락이 결국은 그 금융자본들이 이제 양적 완화, 당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죠.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량의 금 선물 상품, 실물이 아니죠. 현물이 아닌 금 상품을 대량 매도하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까지 연쇄 대폭락을 유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 값의 그 적정한 가격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 저는 금하면 그 골드바 집에 왕창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금 하면 그냥 이 책에서도 잠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금 하면 일단 먼저 소유하고 싶고 왠지 만지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광석 1kg과 금 1kg이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손이 가겠느냐? 금에 당연히 가죠. 10kg, 1kg가 아니라 10g만 있어도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하면 그냥 뭐 화폐, 지금 현재는 이제 화폐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갖고 싶고 뭐 이제 뭐 뭘 하더라도 이거 황금 레시피, 황금 돼지띠, 황금이란 표현이 붙으면 일단 고급스럽고 뭔가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좀 자극하는 단어로서 많이 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먼저 금 얘기부터 꺼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화폐라는 거를 사실 식별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이 금은 모든 가치의 교환 수단으로서 활용했던 뭐 대표적인 어떤 그 귀금속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금하면 화폐로서의 가는 값어치는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금은 곧 화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투탕카멘이 나오죠. 당시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금은 권력과 부의 원천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파라오만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파라오만이 이제 금을 소유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옆으로 좀 가보면 15세기에는 유럽인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대항해 시대를 밀어붙인 것도 역시 금이었습니다. 금에 대한 서구인들의 욕망은 여기 보시는 잉카 제국을 붕괴시키기도 했었고요. 당시 잉카 제국의 황제가 스페인들이 이제 금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금으로 제공했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 약속을 지켰지만 그 왕은 죽고 잉카 제국의 이제 모든 금을 서구인들이 전부 가져가는, 그래서 당시에 귀금속 총량이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을 그 약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또 금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골드러시죠. 이제 찰리 채플린도 이런 비슷한 영화를 찍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증기선, 기차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금도 찾고 금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떠나갔던 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부로 막 총싸움 해가면서 갔던 게 골드러시의 어떤 추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아서 뭐 호주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온갖 이제 갔다가 지금은 어쨌든 금이 이제 금융의 중심이 됐다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근본이제도 무너지고 현재는 이제 달러 중심의 이제 세력 재편이 좀 됐죠. 우리한테도 금하면 IMF 때 금 모으기도 했죠. 돌반지 뽑았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은 이런 이제 금융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한 2005년도부터 2019년 한 15년 정도의 금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한 400불, 이게 1온스 1kg당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1온스로 돼 있고요. 온수입니다. 예, 왼쪽에 보면 1kg인데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1온스라고 합니다. 1온스에 400불 정도 하던 금값이 한참 올랐어요. 1800까지 올랐어요. 근데 2005년도부터 12년도까지 쉴 사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함께 모기지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금값은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아까 전 잠깐 얘기했던 2014년도에 그 의도적으로 금값을 떨어뜨렸던 것도 잠깐 보이죠? 2013년도에 4월 달쯤이니까 그때 확 떨어졌던 것도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현재 금값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4년도에부터 18년도까지 금값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에 좀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 금하고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사실 은입니다. 그 금과 은은 둘 다 되게 중요한 귀금속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행은 진짜 그 실버 뱅크입니다. 실버 뱅크. 우리가 알고 있는 은도 은본위 체제가 보통 동양이어서 운영됐던 체계고 금본위 체계는 서양에서 운영됐던 체계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금값을 나타내고요, 파란색은 은값을 나타냅니다.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은은 좀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것도 있죠. 반면에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잘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은값이 상당히 싸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보통 은을 많이 투자하고요. 또 한 가지, 은이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상승할 때는 은 상승률이 뭐 한 두세 배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하고 달러 인덱스와 간의 비교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 비교인데요. 왜 달러 인덱스랑 금을 비교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값이 좀 싸면 금값이 좀 비싸고, 금값이 좀 싸면 달러 값이 뭐 비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책에서 나왔던, 탐욕경제 책에서 나왔던,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이 달러 값을 떨어뜨리거나 달러 값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값을 조절을 한다 라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금값이고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 초록색이 금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실물 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금이라는 게 우리가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실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뭐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실제 선물 가격, 실제 실물이 아닌 금 통장이라고 불리는 금 상품에 대한 이제 선물 거래에 따른 가격인 거고요. 종이금이죠, 종이금. 손으로 되는 부르죠. 종이금. 그래서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좀 약해질 수 있고, 이제 그 대체제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자신들의 이제 약정 완화를 좀 인플레이션까지 유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되게 금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효과를 얻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그 달러 값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면 금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 장표는요, 아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엔 그 S&P 500 지수하고 그 금 선물하고의 가격표입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보통 주식값이 떨어지면 금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그래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은 위기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경제가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금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냐?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라서, 우리나라가 위기였던 그런 상황에서는 금밖에 받아주는 게 없으니까 금값이 폭등을 해서, 위기 때는 금값이 폭등하는구나. 그거는 몇몇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경제가 좀 작거나 대외 의존도 높은 국가가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금값은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히 유사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같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아까 뭐 2014년도 이후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좀 맞아요.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현 시장에 그 금에 비해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 금값이 저평가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요, 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엔 기회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차트가 수렴을 하려면 어쨌든 같은 패턴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금값이 지금에 비해서 한 30%는 더 올라야지 이전 패턴과 동일하게 맞습니다.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최근에 금을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금을 사는 국가가 또 있어요. 다음 장을 잠깐 볼까요? 이거는 금 보유량, 국가별 금 보유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4개 국가가 갑자기 금이 늘고 있죠. 국가가 차이나, 러시아, 터키, 인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개발도상국이고요. 어찌 보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전혀 못 갖고 있는, 그리고 금융위기를 현재 겪었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최근 2001년도 이후로 계속 금을 늘리거나,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글로벌 위기 이후에 금을 왕창 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2019년 이렇게 써 있죠. 그 앞부분을 보시면 터키, 뭐 차이나, 러시아, 당연히 인도도 최근에도 금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나오는 게 그 미국에서 그 금값을 내리기 위해서 그 선물 매도를 했는데 실제 금값이 실물 가격까지 같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차이나에 있는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맞아요. 실물금을 또 매수를 엄청 해대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물과 실물 간의 갭이 생기는 그래서 미국도 좀 당황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금을 기축통화 형태로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달러 갖고 미국에서 장난을 칩니다. 그 장난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금은, 어쨌든 금은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 팔아야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더 웃깁니다. 이거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일본 아니고요. 독일하고 프랑스, 스위스, 미국, 영국이네요. 영국이네. 다 기축통화 국가인데 얘네들은 다 팔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팔아서 아까 했던 뭐 차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 나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판매한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 보유하고 있던 것 중에 일부만 판매하고 또 여기 보면 스위스가 상당히 많이 금을 판매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거의 3,000톤 있던 게 19년도에 1,000톤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건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가 일종의 금 어떤 그 거래의 메인 메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국가에서는 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자기네 갖고 있는 통화를 갖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한 금을 계속 확보해서 그걸 해지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오히려 이런 그 신흥국들이 금을 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실물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실물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책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물금이 이제 충분히 있고 없고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융의 파생 상품으로서의 금융적인 이제 금 상품의 실제 거래에 의해서 이제 등락폭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선물이 실물을 못 따라간다면 어쨌든 디폴트의 위험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있죠. 거고요. 네,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금에 대한 아까 그 S&P 500하고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값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을 수 현재로서는 있다. 충분히 있고
어쨌든 아무리 이제 달러 양적 완화가 언제까지 쭉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제 지금 현재 금에 대한 수요를 다 이제 그 선물로서 어떤 충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현재 파생 상품은 현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현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물이 실제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행에 없어요. 현물이. 없다는 얘기는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파생 상품을 나중에 사람들이 달라고 현물을 달라고 하면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책에서도 그 독일에서 금내 나라 미국 보고 근데 미국에서 금을 못 줘요. 영국에서도 금을 못 주고 하여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책에서 얘기했던 금에 대한 그 폭락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금이 어떻게 이제 그 자신의 가격을 인정받고 국가마다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골든에이지 TV